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 세상에 아니 연예인이 우리 사건 반장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좋습니다. 예.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 이광민 원장님, 이원숙녀 캠프 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원장님, 저 3번 카메라 보시면서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사실 너무 꿈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정신줄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이광민은 누군지 저희가 준비한 VCR 잠깐 만나보시죠. 네. 부부간에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랄까? 상담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맑은 눈의 광민,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예, 이런 분이라는 거.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바로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나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이광민 마인드랩 공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서울 1호선입니다. 50대 남성이 아내를 임산부 배려석에 앉히더니 에이, 당신도 한때 임산부였잖아. 괜찮아 하면서 기어이 앉히더라고요. 주변 눈총 아랑곳 않고 하신 이민경님. 자, 한겨울 길에 버려진 걸 보고 집에 데려왔던 게 인연의 시작입니다. 순놈이고요. 이름은 강주룡. 집에서는 저렇게 호랭이 못 자나요? 하신 이변님. 자, 사랑하는 큰딸 주아가 눈 수술 받아서 일주일째 집에 누워만 있네요. 내일 생일인데 미리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김은지 박영길 부부님, 그리고 울산의 김진숙님, 강지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실화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열애설의 트럭 시위입니다. 자, 보통 연예인들 열애설 나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보통 반응인데, 자, 트럭 시위라. 자, 어떤 얘기일까요? 네, 바로 BTS 정국 씨와 에스파 윈터 씨의 열애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옷이나 액세서리가 종종 겹친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열애 의혹이 좀 제기가 됐던 두 사람인데, 최근에 강아지 모양의 커플 타투를 한 걸로 보이는 사진과 또 커플 아이템으로 추정되는 팔찌, 네일아트, 이니어가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 방탄소년단과 에스파 이 두 그룹 모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아이돌 그룹인 만큼 국내외 많은 팬들이 아티스트 본인이나 소속사 측의 입장을 간절하게 좀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열애설과 관련해서 양측 소속사는 모두 확인이 불가하다 또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 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네. 침묵에 대한 항의로 트럭 시위? 그렇죠. 트럭 시를 하는데 각 소속사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국 씨는 용산구의 하이브 사옥에서 트럭 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윈터 씨 팬들은 SM 엔터테인먼트 가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답이 아니다. 책임감을 보여라. 해명하라. 뭐 팽기만 하지 마라. 등등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히 이게 있어요. 시끄럽게 연애하고 싶으면 일반인으로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쎄요, 이게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방탄소년단 활동에서 빠져라 등등의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전체 팬들의 의견인지는 솔직히 그건 저희도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지하철 한복판 댄싱 머신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예. 자, 예사롭지 않은 웨이브 뿜뿜. 자, 갑자기 쫙 다리 벌리고요. 치명적인 표정 연기와 함께 다시 컴온 예 역시 서울 지하철 이런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 글쎄요, 혜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난 3일날 김포공항역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9호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열차를 기다리면서 삼각대 세워놓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었고, 휴대전화에서 라이브로 음악이 나온 걸 봐서 방송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음악도 가요나 팝송 같은 게 아니고 EDM이라고 하죠. 클럽에서 주로 나오는 비트가 빠른 그런 음악을 틀고 있다가 저 상태로 지하철에 오니까
탔다라는데 삼각대 들고 아마도 계속 이 승객들에도 말을 걸면서 이렇게 방송을 이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게 이제 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라면 경범죄 처벌법 같은데 걸릴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자, 지하철 빌런들 레전드 많죠. 단소 살인마, 이 검은 레깅스 춤녀. 자,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자, 원장님 도대체 왜 공공장소에서 저러느냐? 그렇죠. 저게 한동안 부천역에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게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상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저 사람은 내가 방송이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배달 완료 후 증발입니다. 자, 분명히 있었는데 뿅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터벅터벅 계단 올라오는 저 배달 기사 주목해 주세요. 자, 문 앞에다가 음식 놓고 배달 완료 찰칵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나 싶더니 이내 다시 백도. 아까 놓고 간 거 쓱 집어들곤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거. 제발 주소 착오로 잘못 갖고 와서 그런 거라고 해주세요. 너무 그러면 좋은데 저 배달기사 초밥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밥을 2인분 배달을 했다가 사실은 알람이 떠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뭐지? 어? 싶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배달을 한 다음에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초밥 2인분입니다. 바로 배달 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배달 기사는 배달한 적 없다라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배달 앱 측에서 빠르게 대응해 준 덕에 제보자 식당으로부터 다시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달한 적 없기는 저렇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가져가네요, 저 사람이. 예. 그대로.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저렇게 저벅저벅 오는데요. 갑자기 마스크 올려 쓰더니 옆을 한번 쓱 보죠. 자, 그러고선 이내 다시 돌아와서 주변을 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로 입장. 자, 남성이 향한 곳은 아직 영업 전인 식당. 식당 앞에 놓인 무언가를 으라차차차차 들고 가는데요. 자세히 보니 쌀포대. 야. 이거 뭐 우리 가족 한 달 먹겠네. 보통 우리가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거는 그냥 밥도둑입니다. 맞아요. 쌀을 훔쳐간 밥도둑입니다. 이번엔 제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의 한 초밥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새벽 6시쯤에 가게 앞으로 20kg짜리 쌀 3포대가 배달이 됐는데 8시쯤에 한 남성이 가게 앞으로 와서는 저렇게 그중에 한 포대를 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보자 택배업체에서 분명히 3포대 배달한 사진을 보내줬는데 2포대만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다고 해요. CCTV를 통해서 저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심지어 이 남성 범행을 벌이기 직전에 턱에 있던 마스크를 올렸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얼굴을 가리려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 남성이 가져간 쌀 한 포대 값이 약 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걸 보면 좀 주변에서 오며 가면서 쌀이 놓인 걸 보고 가져간 주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비누 한 번, 샴푸 한 번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주기적으로 목욕탕에 가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도 혼자서 목욕탕에 갔는데요.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탕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께서 오시는 겁니다. 아가씨,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탕 들어가기 전에 머리 몇 번 감아요? 머리 뭐 한 번 감죠? 머리 2번 감아요? 2번 감으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비누로 한번 감고 2번째는 샴푸로. 다 엄마 같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냄새가 나나?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린 뒤 그날은 2번 머리를 감고 탕에 들어갔는데요. 할머니께서 제가 진짜로 2번을 감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감시받는 것 같고 불편했습니다. 나한테 냄새가 나나 싶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2번 씻으라고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공용 탕이니까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뭐 한 번만 씻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다들 2번이나 씻고 들어가시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입니다. 아니 사장님, 요즘 누가 비누로 머리를 감아요. 두피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아니 차라리 몸에 비누칠을 하고 가라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아, 머리가 왜? 그리고 왜 감시하는데 동그라미. 좋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다음 목욕탕 주인 할머니예요. 아이고 참말로 할마씨하고 아줌마고 아가씨고 여기저기 어찌나 머리카락을 흘리고 다니는지 아주 그냥 더러 죽겠어. 차라리 때는 애교요. 빨래도 애벌 빨래 해야 깨끗한 것처럼 머리도 2번 감어 X. 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이게 첫 번째는 머리를 그렇게 감는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빠질까요? 혹은 차라리 머리에다가 무슨 캡 같은 걸 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할머니 남탕에 있는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근데 예,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예, 박 변호사님. 논리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없습니다. 뭐 2번 씻는다고 뭐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100번 씻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 아니면 편견 그런 것들을 남한테 강요하는 느낌이고요. 굳이 이렇게 들을 필요 없지만 계속 이렇게 강요하면 이 목욕탕 못 가는 겁니다. 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연자분한테 혹시 왜 이유가 뭔지 물어는 보셨냐 했더니 괜히 또 말싸움 날까봐 그냥 따로 취재는 안 하셨대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이분이 원래 주기적으로 목욕탕을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목욕탕 보통 다른 데에 다니진 않거든요. 저 할머님이 뭔가에 최근에 꽂힌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를 좀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이유로 하여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편집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저 할머니. 그렇군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여탕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김하나 아나운서 뿐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사연 처음 접했을 때 여자들은 머리를 감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2번이나 감으면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쌓여서 물이 안 내려갈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 청소하시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할머니께서 선을 넘으셨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몬요님께서 주인 마음이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목욕탕을 가셔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레드썬님께서 새로운 뭔가 원인을 제기해 주셨어요. 탕물을 다시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하네. 좋습니다.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도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당신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길, 하루하루 활력이 가득하길, 그리고 관절이 편안하기를. 관절을 향한 러브레터 호관한 프리미엄 골드. 아빠를 보시면 다리. 지금 보신 이 장면은 한 학원에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붙잡힌 남학생이 중요 부위를 맞고 고통스러워하자 주변에서 깔깔거리며 조롱을 하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행동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학원의 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이 제보를 그제 새벽에 저희 제보 카톡으로 맨 처음 봤는데요. 앞서 보신 그 영상 또 사진 보면서 아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야 막 하면서 제가 막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제보자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보자가 아이 3명을 키우는 학부모인데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또 출장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후에 자습도 시키는 해당 이 학원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보내게 됐다고 하고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시간은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제보자의 어머니,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원장 선생님이 학원 마치고도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이렇게 주말에도 해주고 해서 아주 만족하게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그 영상 속 아이, 큰아이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중3 큰아이를 포함해서 세 아이 모두 7년 동안 다닐 만큼 신뢰해왔던 학원이고 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학원장에게 실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어떤 일이었는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머리를 날삭하고 왔었어요. 눈썹도 다 밀고 그 아이가 머리를 그 사진 보내드린 것처럼 화살표로 그 자르고 와가지고 그걸 담임 선생님이 또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다시 오신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돼서 와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놀림도 좀 받았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좀 심하게 괴롭히고 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고요. 자, 머리와 눈썹까지 찡 밀린 채 왔다. 집에 아이가, 내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학원 원장이더라. 맞습니다. 제보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지난달에 제보자가 이 중3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 아들의 머리를 화살표 모양만 남기고 밀어버렸고 눈썹은 아예 싹 다 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학원 원장의 행동이 아동학대 또 인권 침해로 보인다. 강력한 항의와 조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필 아들이 머리를 밀리고 돌아왔던 주말에 제보자가 지방에 출장을 다녀와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보자가 알기로 전에도 학원에서 원장이 아들에게 벌을 주겠다면서 강제로 머리를 삭발한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때는 어머니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셔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와, 이건 이대로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직접 학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 원장이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머리를 밀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축구선수 호나우두처럼 머리를 밀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선수 호나우두가 저 머리를 비슷한 머리를 하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털어놓은 얘기, 제보자 아버님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초사이어인. 자,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하나씩 이렇게 좀 이렇게 추궁하듯이 다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개월 동안 이제 때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쭉 있었더라고요. 뭐 초사이언이 한번 죽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 단련해야 작으니까 단련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맞을 때도 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대 맞을 게 있으면 맞을 때 아픈 척하면은 몇 대 늘어나고 참고 웃고 이렇게 하면은 몇 대 까주겠다, 몇 대 빼주겠다. 앞서 보신 영상은 방송 심의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금 전해드린 거고요. 더 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말로만 들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원장이 저런 식으로 아예 주요 부위를 때리기 시작한 게 지난 7월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중요 부위를 단련을 시켜주겠다라면서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mm짜리 얇은 고무줄로 때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겹쳐서 때렸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이 또 그 아이들의 바지를 붙잡아주는 같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무줄로 때리다가 처음에는 1mm 쓰다가 나중에 어떤 학생이 3mm, 5mm 이런 두꺼운 고무줄을 구해서 그걸로 때리고요. 원장이 고무줄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이나 발로 촬영한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처음에는 뭐 아이가 뭐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거나 이랬어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되지만
나중에는 뭐 표정이 좋지 않다, 너 한숨 쉬었다 이런 이유로 때렸고 100번, 200번씩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맞으려면 몇 번 줄이려면 머리를 호나우도처럼 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저거예요 지금 그 남중생의 성기에 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좋다고 찍고 있고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그 음성도 들으셨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학대행위 더 많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이 이게 장애인을 떠오르게 하는 그 단어 뭐 이상한 거예요. 주황애인이란 단어를 프린트한 종이를 이렇게 백에 종이백 여기 달고 요 단어입니다.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욕설을 계속했다고 그러니까 하고요. 장애인 이걸 빨리 읽으면 읽으면 장애인이 되겠죠. 그리고 머리 이상하게 자른 다음에 그 머리 감는 모습 영상을 촬영해서 TV로 틀기도 했고요. 강제로 노래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ADHD 약이 다른 사람이 먹던 약인데 요거를 아들한테 먹였어요. 소량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먹였다고 하고 또 아들에게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고백하고 그걸 녹음하라고 시킨 다음에 차이고 돌아오면 때린 횟수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중요 부위를 때리는 초사연 폭행인가요?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원장이 야 너 뭐 막 이 춤을 추라고 강요를 해서 지금 또 카메라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고요. 이 초사이어인 뭐 그 일본 만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캐릭터 아닙니까? 자, 이 영상을 보면 제보자 아들은 이런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도 보신 것처럼 시키니까 하잖아요. 때때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도 웃네? 라고 해서 오해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강의실에서 오간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표정 왜 이래? 야, 그런 눈빛은 친구한테나 하는 거야. 고개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와 진짜 이게 내 친구냐? 나 진짜 미치겠네. 어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럴 거면 나랑 맞짱을 한번 뜨자. 발언하면은 진짜 야 현필 한번 뜨자. 그럼 현필을 뜨자니까 그럴 표정 지을 거면 나한테 뭐하냐? 뭐? 뭐래? 야 너 여기다 뭐래? 울고 있었다고? 여기다 바꿔서 뭐하고 있냐고. 자, 원장이 말이죠. 그 중학생 원생한테 현피를 뜨자. 야, 너 나랑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싸우. 아니, 다 떠나서 원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원장도 선생인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원장은 평소 학생들에게 내가 눈 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양아치들도 나를 못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위력을 가시했다고 하고요. 또 음성에서 들은 것처럼 학원 원장이 이 중학생 아들에게 싸우자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아들은 내가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면 원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워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특히나 누나나 여동생에게까지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때문에 말을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원장에게 오랫동안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 아들은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겼고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더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표정이나 외모만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특히 여학생들 앞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거는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가 아픈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가요?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학대가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포기한 채 다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주변의 아이들은 이거를 말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이거죠. 내가 여기서 방귀를 들면 저 원장은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할지도 몰라라는 나한테 옮겨온다. 네, 그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저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뭐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 거의 집단적으로 범죄 집단으로 돌변을 해버린 건데 아무튼 지금 보호자께서는 지금 영상 있죠, 사진도 있죠. 아예 또 이게 이제나마 좀 털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도 원장 휴대전화 그리고 학원 CCTV 압수수색에서 지금 포렌식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료되는 대로 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학생들도 가담했잖아요. 예. 한 3명 정도 학폭위 열려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격적인 게 예. 이 좀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난 사건장에 또 연락을 했대요. 아, 예, 예. 그랬더니 용서해달라고 지금 고소하면 안 된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고3 수험생들 나 고소하면 시험 망치게 된다. 이걸 지금 고소하지 말라는 이유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걱정? 그러게요. 이 학부모님들은 엄벌을 시하기를 원하기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지금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잖아요. 이 70대 어르신이 애를 제대로 못 돌봤다고 자기 혼자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어하시고 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배신감에 또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믿겠어요. 지금 이게 진짜. 저희 제작진이 이 원장이라는 사람 변호인한테 야 당신네도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주행 중인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버스에 태워달라고 요구하며 벌인 일이었는데 이 여성은 버스 유리창을 내리치고 음식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8년차 버스 기사님의 제보입니다. 이틀 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에 어떤 한 여성이 팍 등장을 했다. 맞습니다. 네, 이틀 전 지난 9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 11시 33분쯤에 창원 컨벤션 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이 기사님이 승객 1명을 태우고 앞서 출발한 버스를 따라서 버스 전용 차로로 20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자, 저렇게 갑자기 한 여성이 차로 앞으로 걸어와서는 중앙 쪽으로 서죠. 그리고는 버스를 세우라는 손짓을 하면서 한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기사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를 세웠는데 여성 지금 문을 열어달라면서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앞유리창을 가격합니다. 자, 지금 휴대전화 모서리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저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금이 갈 정도였습니다. 자, 야, 문 열어! 문 열어! 막 소리 지르면서 휴대전화 어딨어? 여기 모서리로 버스 유리창을 팍팍팍 아까 금 간 거 보셨죠? 자, 기사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 여성 누구로 졌을까요? 당시 상황 그리고 버스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저기가 정류장이지. 어허, 이 아줌마 미쳤나. 나 미친다는 소리 제일 듣기 싫거든. 승강장하고 떨어진 데는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승객을 승하차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차문 열으라고, 내타라고. 근데 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잘못한 한 대 맞겠다 생각이 위협이 되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심한 상황은 저도 처음이라서 아이고 뭐 집이 뭐 보는 일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아, 기사님이 지금에서야 그냥 뭐 허허하면서 웃지만 이제 이 휴대폰 모서리로 그냥 찍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이었고 버스도 뭐 지금 버스에 지금 뭐 유리로 때리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을 텐데 저 차 세우고 물어봤더니 왜 정류장인데 안 태우냐고. 그래서 기사분이 여기 정류장 아닌데요 했더니 그 종량제 목돈 같은 걸 들고 있었거든요. 안에 양배추가 들었답니다. 보셨을 거예요. 양배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진이기더니 그걸 막 발로 차서 버스 쪽으로 찼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사분이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버스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버스 문이 열리니까 버스에 올라타요. 올라타서는 저 바깥쪽에 있는 다른 할머니한테 저 종량제 봉투 안에 또 고구마 봉지가 들어있대요. 그걸 집어 던졌답니다. 집어 던지고 나서는 다시 나와서 지금 고구마 집에서 집어 던지는 바깥에 할머니, 맞은편에 할머니 할머니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저기 보시죠. 할머니 맞았어요. 뭐야? 그러고 나서 저 여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저 난간 넘어가서 그 고구마 집어들고 다시 갔답니다 또.
박 변호사님 무서워. 무섭기도 하지만 버스 난간 기사 넘는다 지금. 그렇죠. 버스 기사님이 지금 다시 챙겼어. 또 챙기긴 챙겼어요. 그 고구마 봉지 던졌다가 할머니한테 고구마 봉지 던지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요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좀 계셔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이 여성은 버스 정류장 가서 또 저걸 주운 다음에 배가 고팠는지 팩에 있는 빵을 또 꺼내서 또 먹는 모습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요. 배가 고팠는지 뭐 맛있게 또 빵을 또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빵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이 여성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버스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뒤에 차가 밀려 있으니까 일단 출발해라. 여성은 경찰서로 인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버스 기사님이 저 일을 당하고 나서 동료 기사들한테 와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 오늘 완전히 뭐 밟았어. 일진 사나웠어. 왜 아니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한 동료 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여자네. 자, 기사님과 동료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다른 동료 기사들도 골치를 많이 아팠다 하더라고요. 내가 영상을 보고 저 여자네 하면서. 그분이 타실 때부터 핸드폰 볼륨을 거의 풀로 틀고 그렇게 계속 앉아서 가시더라고요. 손님, 다들 시끄러우니까 휴대폰 볼륨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답 없이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이러시면은 제가 경찰에 인도할까요? 이러니까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저를 이렇게 외치면서 문 열어라! 뭐 이러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하길래 내려줬죠. 내려주고 저는 다시 출발을 하는데 제 버스 옆면을 팔로 팍 치더라고요. 야, 나도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 여자 하더니 그 동료가 얘기하는 걸 내 버스에 타가지고도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뭘 듣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승객들도 많이 불편하니까 신호 대기 중에 가서 볼륨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막 째려보다가 그 다음에 막 욕설을 하다가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려달라고 막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내려준 거예요. 네. 내려주고 나서도 옆 버스 옆을 팔로 쳤는데 그 다음에 뒤에 온 버스를 가로막고 좀 앞서봤던 그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양배추 그게 그거구나. 이게 이어진 시리즈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사분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 전날에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막 상대방한테 뭐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끊었고, 그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째려보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또 목적지에서 내렸다라는 거죠. 그나마 전날은 뭐 얌전한 건가요, 저게? 이건 원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물론 이건 제가 뭐 직접 이분을 만나서 뭐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사회적인 판단력이 와해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느끼고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걸 전혀 지금 판단 못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동 조절이 안 돼요. 본인의 충동이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뭐 던지기도 했다가 깨기도 했다가 핸드폰으로 부수기도 했다가 막 그리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또 배고프니까 뭐 먹기도 했다가 또 일정 부분은 피해의식마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정확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원장님 말씀처럼 아프신 박 변호사님 그냥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다고 그냥 놔두면 그렇죠. 범죄가 지금 꽤 많이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교통 방해 부분도 문제되고 사고가 일어날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물건 던지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특히 운전하고 있을 때 운전자한테 폭행, 협박했을 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저 행동했던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고요. 저게 범죄가 된다면 아마 고소를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디 좀 기관에 모신다든지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법률상 이런 경우에 어떤 비자의적인 강제적인 치료를 강요할 때, 그러니까 강제할 때 가족에게 그 책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 상황에 대한 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치료 연계가 참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저희가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뾰족한 어떤 해답이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작은아버지 부부와 큰고모 부부, 사촌들까지 왁자지껄합니다. 19살 김군도 아버지와 함께 모임에 참석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김군은 흉기를 들고 파출소로 향합니다. 무슨 일인지 왼손에는 피도 흥건한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미운오리 새끼의 분노입니다. 자, 방금 보신 19살 김군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로 향한 이후 한 주택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다친 사람들이 계속 실려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엔 사망자도 있었는데요. 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집에서는 생일 잔치가 네, 그렇습니다. 2013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김군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신이기도 하고 작은아버지가 또 집을 사서 이사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 집에 다들 모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작은아버지, 뭐 첫째, 둘째, 고모, 사촌까지 총 16명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면서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 뒤에 김군하고 아버지는 집이 가까우니까 돌아가고 나머지 식구들은 작은아버지 집 뭐 거실하고 방 여기저기 흩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도 다 꺼진 작은아버지 집 대문을 넘고 비밀번호까지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아까 보셨던 그 19살 김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정이 넘어서 김군은 부모님께 PC방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식구들이 이미 다 자려고 누운 건지 불도 거의 다 꺼져 있어서 집이 어둑어둑했거든요. PC방을 간다고 집을 나와서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대문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와 전날 가족 모임에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모습이네요. 그리고 출입문에서 가까운 순서로 들어가자마자 사촌과 큰고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격했는데요. 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공격했고 공격 횟수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숙모와 작은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작은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또 다른 흉기로 작은아버지를 재차 공격했다고 합니다. 또 그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작은 방에서 둘째 고모와 둘째 고모부까지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날 집주인인 작은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하마터면 일가족이 몰살될 뻔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자, 불과 몇 시간 전 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닌데 이 김군은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범행을 했을까요? 경찰에 붙잡힌 김군 얘기 당시 모습 직접 만나보시죠. 명절은 매일 싸우는 날이었어요. 언니가 저희 어머니 폭행하셨을 때 반복하게 막았어요. 누나도 뺨 때리고. 자, 명절에 매일 싸웠고 또 어머니, 누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김군의 어머니 또 누나는 그 가족 모임에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김군이 범행 직후에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와서 피 묻은 흉기죠. 범행을 자백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합니다. 전날 모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왜 안 갔냐고 얘기를 하니까 가면 다들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다고 다른 가족들이 무시를 하는데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친척들이 부모를 욕하고 무시했던 부분, 그 부분이 불만이었다고 하고요. 김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말이
명절이 되면 매일 싸운 날이었다고 하고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어머니하고 누나를 험담하거나 폭행하는 적이 있어서 분노가 누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할아버지 재산 분배 문제로 친척들이 가족을 미워했다고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군의 어떤 주장만 전해드리면 이 친가 식구들이 자꾸 우리 부모를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서 그 분노가 누적돼서 내가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뭔가 뭐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하는데 사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원장님,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좀 이상한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전날 가족 모임에서 친척 그 누구도 김군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김군 역시도 그 모임에서 친척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뭔가 때문에 다투는 거를 보고 난 이후에 범행을 결심하게 됐고, 김군이 범행 동기 주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뭐가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김군이 가장 적개심을 가졌던 그 대상은 사망한 작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작은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김군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어머니에게 친척들에 대한 원망을 들으면서 그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요. 다른 친척들도 살해한 뒤에 도주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은 김군은 평소 5시간가량 폭력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을 즐겼고 게임에 등장하는 흉기를 수집했고 실제로 이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거는 그 정서적으로 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게임의 영향이지 일반적인 어떤 뭐 게임을 즐겨서 하시는 분들이 범죄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군이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뭐 실신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김군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채 자신의 집에 들어설 때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오열을 하다가 잠시 실신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 범행 현장인 작은아버지 집으로 이동한 뒤에는 대문 앞에 서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며 현장 검증을 1분가량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김군이 집으로 들어가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당시 상황을 짧게 재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군 현관 앞과 뭐 거실, 바닥, 이불 여러 군데의 낭자한 혈흔들을 보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느냐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또 현장 검증에서 범행을 한 후에 친척들에게 엄마가 매일 너희들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은 그 오열했던 부분들을 믿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군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잖아요. 19살인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봤을 때는요.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가장 크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작은아버지는 다행히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개심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이거 지금 뭐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도 법원이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다는 그 범행 동기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아울러서 뭐 반사회성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무감각성 이런 것들을 지적한 걸로 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오해를 했다고 법원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담긴 자료를 봤더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자, 2심까지 갔습니다. 항소심에서 김군 측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주장인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일단은 일부 피해자하고 합의는 하긴 했지만 이 수법이나 결과가 매우 잔인하다. 그래서 원심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항소를 기각했고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봐서요. 뭐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출소도 가능합니다. 예.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하는 항소 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광민 원장님이 좀 짧게 이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녀석. 저는 사실 일정 부분의 망상은 동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행동 자체가 본인의 진술하고도 안 맞고 상황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어떤 범행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위 경비행기 한 대가 보이는데요. 내려오는 모습이 좀 아슬아슬하죠. 경비행기가 불안정한 비행 끝에 고속도로로 빠르게 추락합니다. 자, 그 순간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히고 마는데요. 사고의 여파로 유리가 산산이 깨지고 차체도 크게 망가졌습니다. 어쩌다가? 어쩌다 그랬냐면요. 엔진 문제로 고속도로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요. 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은 모두 무사하다고 해요. 이야, 진짜 구사일생.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옷가게입니다. 한 여성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간이 좀 좁았는지 옷이 걸린 행거를 뒤로 살짝 밀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있던 행거가 부딪히면서 밀려나더니 그대로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아이고. 넘어진 행거는 바로 뒤에 있던 행거까지 건드렸고 결국 나란히 서 있던 행거들 정말 도미노처럼 와르르 연달아 쓰러진 겁니다. 그저 행거를 살짝 밀어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큰 소동에 저 여성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정지화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면 직원들과 쇼핑하던 다른 손님들의 행거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직원들은 당황한 여성에게 괜찮다는 듯 웃어 보입니다. 당분간 행거를 보면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 같긴 한데 저 매장도 좀 관리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근데 저거는 도와줬기 때문에 의외로 중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오토바이 한 대가 쌩하고 집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여자아이가 재빨리 내리더니요. 보세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니, 헬멧을 쓴 채 덩실덩실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이거 한두 번 쳐본 솜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도 그냥 익숙하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는 리듬에 몸을 맡기며 음을 타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에 있던 남성도 갑자기 들썩들썩 현란한 춤솜씨를 선보이고 두 사람 어깨동무한 채 흥겹게 춤을 이어갑니다. 집안 내력인가요? 예, 부녀지간입니다. 오래전부터 집에 오면 저렇게 춤을 추면서 인사를 한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가족이 춤으로 반겨준다면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간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죠? 박 변호사님? 음악이 없는데 될까요, 저게?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이상해요.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희한하네. 자, 고양이가 얌전히 앉아서 뭔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대상 다름 아닌 곤히 잠든 새끼 고양인데요. 방석 위에서 배를 훤히 드러낸 채 꽉 자고 있는 저 모습 정말 편안해 보이죠. 어미 고양이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비록 자신의 방석은 빼앗겼지만 아무런 불평도 없이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엄마 고양인데요. 아까 머리 쓰다듬은 거야, 지금? 네, 이렇게 애틋한 모녀 사이. 그런데 지금은 아기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 못지않게 훌쩍 컸다고 해요. 이제는 작은 유모차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투닥투닥 서로 싸우는 게 일상이라고 하네요. 박 변호사님. 고마워요. 지훈이 엄마요. 박 변호사님 어제 술 드시고 집에 가셔서 저렇게 주무셨죠? 네요.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